사군툼 농성전이었습니다. 정복전쟁의 병사냐 국토방어의 병사냐,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도 되고, 무화과 나무가 이때 불탑니다. 그만큼 로마가 멸망할 뻔했었어요. 이탈리아로 원정을 시작하는데 갈리아인의 공세가 시작된 건데 이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큰 실수였던 거죠. 근데 로마는 역시 로마입니다. 어디서 한니발을 막을까?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한니발의 전쟁사. 오늘은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한니발이 스페인을 출발해서 알프스를 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니발이 스페인을 평정하고 이탈리아 원정을 시작할 기반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사군툼 농성전이었습니다. 공성전이죠. 이 전투에 승리한 다음에 로마 출정의 결심을 굳힌 한니발은 신카르타고에 휘하 군대를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그만두든지 정복을 계속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복을 계속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명성을 쌓음으로써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평화뿐만 아니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휴가를 줄 테니 가족을 만나고 봄이 되면 다시 부대로 돌아오십시오. 참 이렇게 존댓말 하진 않았겠죠. 존댓말 우리한테나 있으니까. 그러면 니들의 주머니를 황금으로 가득 채우고 니들의 명성을 세상 끝까지 알릴 전쟁을 신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건 제가 약간 축약한 겁니다. 이 연설은 로마인인 리비우스가 남긴 글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카르타고의 야만성과 탐욕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도 똑같은 논리로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이 포에니 전쟁 자체가 한쪽의 일방적인 침공이 아니고 카르타고와 로마가 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비우스는 로마인의 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지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한니발의 입을 통해서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니발은 정복의 목적이 승리로 얻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리로 얻는 평화는 주머니에 두둑한 황금과 명성까지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그게 악명이지 어떻게 명성이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는데, 고대 세계의 기본 철학은 약육강식입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에 가면 과거 궁정 바닥에 깔았던 모자이크가 전시되어 있어요. 이 모자이크의 테마가 약육강식입니다. 초식동물에서 육식동물, 새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쫙 해갖고 마지막에 인간 사냥꾼까지 그냥 먹이 사슬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제국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이런 약육강식의 맨 상위에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제 되뇌이고 살았겠죠. 근데 솔직히 이거 옛날 사람만 그런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게 팍스 로마나 그러면 팍스 아메리카가 그러지 않냐? 팍스 아메리카만 그러나 아메리카가 제일 세니까 그런 거지, 다른 나라는 안 그래. 그냥 그럴 계기가 없어서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사는 거지. 지금도 어디 유전 터졌다 그러면 그거 가져올 때는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죠. 학살극을 벌인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런다고 안 하나? 옛날에도 그런 사람 없었을까? 다 비슷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인데 현대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옛날처럼 대놓고 학살하고 이러진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자 전쟁을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마음은 착해도 무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또 그렇게 부시고 폭파하고 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도시 초토화 작전, 과거 2차 대전 때 도시 폭격을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할 것처럼 얘기했고, 실제로 이제 크루즈나 드론 정밀 폭격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안 해도 되는 그 능력을 많이 키우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잖아. 그러니까 무기가 발달하고 정밀 무기가 발달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짓은 안 할 것이다. 이건 거는 아닌 것 같고, 무기가 화력도 너무 세지고 너무 이게 강해져가지고 옛날처럼 하면 10배, 100배를 더 죽이게 되는데, 그나마 그런 거 해갖고 옛날보다 조금 덜 죽이거나 10배, 100배 죽일 거 10분의 1로 죽였다. 그러나 총량은 그래 좀 줄긴 했지만 적지도 않다. 근데 이것도 옛날처럼 또 세계대전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항상
자물쇠가 발사하면 열쇠도 발사하는 것처럼 뭐 무기가 정밀해지고 뭐 정밀 핀포인트 타격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희생은 하지 않을 거다. 그건 아니고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대량 살상을 하는 거를 줄여서 그냥 똑같더라 정도가 지금까지 인류가 도달한 길인 것 같습니다. 옆으로 좀 샜지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흥분하거나 또 반론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니발이 집에 갔다 와라, 봄이 되면 출발하자 라고 말하니까 리비우스는 병사들이 가족과 이별을 슬퍼했다고 서술했어요. 뭐 슬픈 건 사실이었겠죠. 그런데 이별이 슬픈 거하고 그 이별을 부정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졸업식장에서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건 슬픈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 졸업 안 할래, 뭐 이번에 취직한 거 취소하고 진학한 거 취소하고 여기 계속 있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없잖아. 그러니까 슬픈 건 슬픈 거고 기쁜 건 기쁜 거고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니발의 군대는 대개가 용병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본인들은 또 자 주머니에 채울 황금과 명성을 위해서 나가자 와 이러고 갔다 왔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병사들도 있었어요. 이런 경향은 특정 지역 부족 단위로 편성된 군대에서 특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모은 병사들이 아니라 이렇게 특정 단위로 징별한 부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이탈리아로 가는 동안에 이런 부대들이 집단적으로 진군을 거부하면 한니발은 미련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왜? 이들을 처벌하면 신뢰를 잃고 이들을 강제로 데려가 봤자 전체 전투력과 부대 간의 신뢰만 떨어뜨릴 거거든요. 이게 정복전쟁하고 국토방어전쟁의 차이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한니발이 자 집에 갔다가 봄이 되면 모여라, 황금의 주머니를 채우고 명성을 채울 사람은 모여라 라고 말한 것도 다 이런 걸 노린 수죠. 국토방어전쟁이라면 다 나와 모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저 세상에 가서 자기의 세계를 창출할 사람들이야. 그러니 가족과 이별이 슬퍼도 S그룹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야 정복전쟁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끔 한니발이 전투에는 신인데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뭐 로마 점령할 때 칸나의 전투 끝나고 로마 점령 안 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런 부분 좀 과장돼서 그런데, 근데 정말로 전략적 사고가 제로면 어떻게 이탈리아 원정을 했겠어요. 사람이 욱해가지고 적의 심장부를 치자, 뭐 돌진하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전략을 하는데 전략적 두뇌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어디엔가 다 한계는 있지만 뭐 전술의 천재인데 전략 바보 이런 식으로 극단화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략적 두뇌가 탁월하잖아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서 강의하다 보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 뭐 또는 이런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 그 기업에 필요한 인재의 종류가 뭐죠? 엄청 많아요. 제가 늘 이런 말 하잖아. 당신 말만 잘 듣고 맡은 일이나 잘하는 직원을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앞으로 회장, 부회장이 될 어떤 창의적인 경영 능력을 찾을 그런 직원을 키우기를 원하느냐, 해외 주재원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느냐, 국내에 있으면서 그냥 이 루틴대로 따라가며 타는 직원을 원하느냐. 물론 회사마다 이런 직원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직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당신이 그 직원 찾는 부서 바라는 기능이 뭐냐, 정복전쟁의 병사냐 국토방어의 병사냐, 그 정복전쟁이 어디까지 가서 얼마나 정말 화성에 가서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그럴 탐험대를 찾는 거냐, 잠깐 일주일 동안 수색정찰하러 나가는 병사를 찾는 거냐, 다른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올바른 기준과 판단 근거를 찾아낸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이면 이미 전략가로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자 중에도 이런 거 못하는 건 진짜 많거든요. 자, 이제 봄이 돼도 병사들은 모였고 이탈리아로 원정을 시작하는데, 이탈리아 원정을 출발하기 전에 한니발이 먼저 취한 조치는 본거지 방위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방어 거점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신카르타고가 있는 스페인, 로마군이 스페인을 침략할 때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시칠리아, 그리고 카르타고 본토죠.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세 군데 방어를 편성하면서 한니발은 기발한 수를 씁니다. 스페인군을 시칠리아에 파견하고 카르타고 본국에서 지원군을 편성해서 스페인에
받아옵니다. 또 스페인군 특히 그 투석병으로 유명했던 발레리아스 제도 병사들을 모아서 카르타고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토병을 가지고 현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 군데 병력을 서로 돌려서 바꿔 파견하는 방식이죠. 이건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방어를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신에 적한테 항복하거나 왜냐면 한니발을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그냥 타협해서 우리의 평화를 누리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외국에 보내놓으면 용병, 직업군인 애들은 이게 또 기회거든요. 뭐 돈도 벌고 뭐 이런 재미난 세상도 보고 이런 기회도 되지만 또 허약한 애들은 매일 고향만 그리다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이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대로 된 직업군인을 가지고 바꿔 파견해 놓으면 걔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죠. 그리고 이게 각각의 지역이 로마군하고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도 되고 또 현지에서 국적에 다른 군대가 주둔하게 되니까 뭐 로마한테 항복하거나 이런 한니발을 배신하는 이런 것도 견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떠난 뒤에 스페인 통치는 동생인 하스두르발에게 맡깁니다. 하스두르발은 지칼 부대로 아프리카군, 그러니까 사실 카르타고군인데 사료에서는 늘 아프리카군이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으니까 이 카르타고 북아프리카군 군대를 지칼 군대로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군이 아니라 아프리카군을. 병력은 약 15,000명 정도였고 별도 해군으로 32척의 5단 노선과 5척의 3단 노선을 거느렸다고 합니다. 한니발은 처음에 해군은 50척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적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원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병력이나 물자가 원정군에게 집중된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걸 나중에 하스두발이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출발할 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니발 원정군의 병력은 보병 9만 명과 기병 12,000이었습니다. 이 한니발의 병력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이 내용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요. 근데 일단 리비우스의 로마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니발은 자기 기록이 없고 주기록이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폴리비우스의 기록인데 폴리비우스의 기록은 또 특별한 장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이 아저씨가 조금 이걸 스키피오 집안에 잘 보이려고 쓴 기록이라서 이게 과감하게 왜곡이랍니다. 과감하게 충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섞어 쓰긴 해야 되는데 병력 같은 거는 폴리비우스가 아주 이분이 주체적으로 조작을 잘해서 그렇다고 아예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일단은 제가 리뷰스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한니발이 늘 알프스를 넘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사실 한니발이 넘은 산맥은 두 개입니다.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죠. 바스크족이 거주하는 피레네 산맥도 결코 쉽거나 안전한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도 피레네 산맥을 왕복하면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었죠. 롤랑의 노래 여기 나온 데도 피레네고 그 생각보다 엄청 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레네 산맥 통과는 고된 행군이었어요. 그런데 걱정했던 바스크족과의 전투는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아니 상당히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한니발은 사전에 정찰대를 보내서 통로를 정찰하고 현지 부족들과 타협도 원만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현지 부족들과의 타협입니다. 피레네 부족들이 한니발과 이렇게 타협한 이유가 뭘까? 그 아저씨들이 쉽게 타협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한니발이 뭐 어떻게 멋있는 수를 썼거나 뭐 사람이 멋있어 보였을까? 제가 볼 때는 한니발의 이탈리아 침공이 그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때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침공하기 전이지만 로마인들은 이미 갈리아와 스페인으로 조금씩 침범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군툼도 뭐 로마의 동맹시였고 갈리아도 로마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갈리아 부족을 포섭하기도 하고 로마인이 들어와서 정착촌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갈리아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이런 갈등이 많이 나는데 사실은 갈리아인들이 이미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에 상당히 정착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벌써 심각한 갈등 전선이 형성되니까 한니발이 온다 그러니까 갈리아나 바스크족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군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던 간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던 이 강대한 국가가 끼어들어서 이 뭔가 외교를 하게 되면 그 사회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스페인이고 갈리아고 지역 부족 단위로 굉장히 분열을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로마 같은 애들이 들어 수를 쓰기 시작하면 당장에 이 세력 판도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를 흔들어 주면 자신들의 기존 세계로 돌아가거나 안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니발이 로마를 흔드는 게 자기한테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로마하고 힘을 합쳐서 또는 이 혼동의 기회를 이용하려는 사람한테는 조금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세상이 그렇잖아. 뭐 이해관계가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다수는 이제 한니발의 편을 들었다. 특히 피레네 쪽에서는 이제 많이 한니발 편을 들어서 한니발이 무난히 피레네 산맥을 통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니발이 피레네를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탈리아 북부 무티나 지금의 모데나 지역입니다. 그 무슨 발사믹 향수로 유명한 여기가 지금도 그 밀라노하고 여기 돌로미티로 가는 고속도로 분기점이에요. 중요한 교통의 요지인데 이쪽에 있던 갈리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모데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아는 서한사 교수님 한 분이 그 브레이브하트가 제일 그 역사적으로 심한 게 스코틀랜드는 착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핍박당하고 영국인들이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당시 스코틀랜드들도 엄청나게 영국 치고 약탈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진족하고 조선하고 싸울 때 여진족이 조선에 와서 약탈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게 누가 강하면 상대방이 좀 줄어들거든. 그러면 꼭 상대방은 착하고 강자는 나쁜 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속 티격태격하는 관계였어요. 갈리아인도 약자 아니에요. 로마군은 전투에서는 갈리아인들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갈리아가 분열되어 있어서 로마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는 이미 갈리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지역을 놓고 니 거니 내 거니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좀 오래전이지만 기원전 390년에 갈리아 족장 브렌누스가 로마를 점령한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말 패자는 비참하도다 라는 말을 남긴 그 사건입니다. 이때 로마가 멸망할 뻔했고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젖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제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때 불탑니다. 그만큼 로마가 멸망할 뻔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갈리아인들은 계속 침공했어요. 약육강성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즉시 갈리아인의 공세가 시작된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성급했죠. 그래서 로마군이 제대로 된 군단을 파견하자 이 반란은 쉽게 진압되었습니다. 한니발 입장에서 아까웠을까? 자식들 좀 기다리지 이거 참. 아무튼 이 모데나 전투를 겪으면서 로마군도 한니발의 동향에 긴장합니다. 로마군도 정보망이 쫙 깔려 있었을 테니까 이미 한니발의 의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문제지. 그래서 피레네를 넘어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아니야 피레네 넘을 수나 있을까? 얘들 도대체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 오다가 뻗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이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게 큰 실수였던 거죠 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나라는 그래요. 근데 로마는 역시 로마입니다. 보통 나라는 이래야 되는데 로마는 한니발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군단을 편성해서 프랑스로 직행합니다. 나중에 한니발의 숙적이 되는 스키피오의 아버지 스키피오는 한니발이 출발하고 갈리안이 동요한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일개 군단을 배에 태워서 마르세유에 상륙합니다. 근데 로마군이 너무 빨리 대응을 해가지고 이때 스키피오가 한니발이 피레네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정확히 몰랐대요. 왜냐면 배 타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한니발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는데 여기서 스키피오가 또 중요한 판단을 합니다. 자, 프랑스 땅에 상륙했는데 어디서 한니발을 막을까? 얘가 아직 피레네도 못 넘었을까? 그러니 피레네로 달려갈까? 아니면 오히려 알프스 쪽으로 후퇴해서 최후 방어선을 굳힐까? 아니면 어디 가서 정면으로 싸울까? 그런데 사실 갈리아인들의 도움을 좀 받는다고 해도 겨우 로마 일개 군단 가지고 한니발을 어떻게 막겠어요? 게다가 여기 급조해서 오느라고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피오는 과감한 진군 대신에 한니발을 가장 안전하게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인 론강 유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적을 찾아서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최후 방어선, 한국전쟁처럼 낙동강으로 빨리 내려가서 그곳에서 적을 기다리는 작전을 쓴 거죠.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에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 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의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